안녕하세요.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을 떠나 마치 부자처럼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탈출했다는 표현이 좀 유머스럽네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결혼이었지만 감옥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서 그랬던 거죠.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을 용기도 못 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쩌면 결혼 직후부터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말을 딱 이야기했었죠.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제게 잘못하고 결국 마침내 제게 이혼을 요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왔어요. 일단 재윤을 들으시면서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혼이 정답인 결혼 생활을 등신처럼 질질 끌어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대놓고 하지 못하면서 무시당한 며느리였거든요. 실제로는 호구나 등신이 결코 아닌데 대한민국 며느리로서 호구였던 것 같아요. 슈월드라는 존재가 저는 너무 어려웠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 바보나 등신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시원하게 말을 하고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이다 부분까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혼한 후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실은 엄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을 진단받고 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투병하는 동안 제 이혼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어떤 말까지 했냐면 자기네 집에 암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으로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투병하는 걸 도와주느라 거의 친정에 의존해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너 이혼하는 게 엄마 때문이 아니야? 너 시댁에서 괜한 트집 잡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싫으니까 그냥 억지 부린 거야? 그게 왜 엄마 때문인 거겠어? 걱정 마,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몸을 회복하는 생각만 하세요. 엄마는 저 이혼하는 거 어떻게든 마음을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인연을 억지로 엮으려고 하니 모든 순조로운 게 없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의견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겨우 결혼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부터 각 집안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의견이 달라서 많이 싸웠어요. 직장 업무를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버거웠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서로 갈등을 안겨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둘 다 돈이 없어 대출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로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이너스였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 곳부터도 힘들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돈을 더 보태 겨우 전셋집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당시 32세 동갑이었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2급 건설사에 다녔고 저는 출판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친정에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면 트집을 잡으셨고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만 알던 시어머니로 제가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고 대놓고 표현하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은 시어머니의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남자가 꼭 집을 해가야 하는 시대는 아니잖니. 결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하곤 하죠. 돈을 모아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혼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혼해야 하는 며느리의 도리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는데 결혼 준비할 때 제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전화해와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참견도 많이 하셨습니다. 소파는 반드시 천연가죽으로 사야 한다 하시고
TV나 세탁기도 오래 사용할 것을 감안해 좋은 걸로 구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구를 보러 갈 때 내가 같이 가서 골라주는 게 어떨까 해주셨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받은 금액에 맞춰야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머님의 말이었습니다. 살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게요. 내가 뭘 볼 줄 안다. 그래, 어른이 같이 가서 함께 고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시모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신혼살림을 당신이 골라주시겠다는 거 난감하며 거절했는데 그게 서운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시모 말을 버릇없이 거절하는 이상한 일이며느리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 예물이나 예담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에게 연락이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케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현금 예단 안 하면 여자 쪽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욕먹는 거 몰라 어쩌나 보려고 했더니 예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며 나는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어. 가족들 옷이나 테이블 돈이라도 준비해와야 나중에 말 안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예 안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부모님한테 한복은 해드리려고 했어요. 형님.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엄마 아빠한테 한 번만 해드리려고 했어. 가족들이랑 큰집 식구들 옷값은 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욕 안 먹어.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비 시그널이 신호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500만 원 정도 걷어내지 않고 제공하려고 했던 걸 1000만 원으로 늘림에 따라 예단비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지만 다른 일들도 많았죠. 이에 대해서 넘어가고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결혼이 아닌 듯해요. 결혼 초반부터 남편과 부딪히고 시댁에 가도 부딪히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신혼 조금 뒤에 시댁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신혼 여행 다녀온 후 10월에도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 친척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숨쉴 기회도 없이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바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나니 곧 추석이라 시댁 가족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과 추석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혼했지만 종종 생각하면 혼자 이불을 뒤집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의 첫 생신 때 결혼한 신우희가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와서 생신이니 집에서 생일상 준비해야겠죠? 가족은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좋아하니 아침 일찍 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의 첫 생신상을 내 손으로 직접 차려들어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족끼리 외식하고 집에 들어와 과일이나 후식 정도를 챙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미역국이랑 잡채를 만들어 갈 테니까 나머지 재료는 올케가 준비해서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나 전을 부칠 것도 간단히 장을 사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나는 나름대로 식재료까지 준비해 어머니 댁으로 일찌감치 갔습니다. 장을 보려니 그것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일찍이 와 있으라는 신우이야마저 왈까 하지 않고 신우이는 와 있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있는 소고기 갈비부터 조리하고 호박전과 새우전을 같이 간단한 조림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느긋하게 신우이가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겠는지 도중에 함께 음식하시는 것을 좀 희시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시댁 부엌 일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색한 나머지 좀 쩌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어머니보다는 일을 보자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더랍니다. 엄마가 왜 음식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오늘은 엄마가 메인 주인공이니까 거실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며 제게 눈을 흘기셨어요. 들으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생신상을 차려 밥을 먹는데
시누이나 시모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의 감사말도 못 들었습니다. 일정을 맞추어 아침부터 음식을 하고 선물도 준비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마련했어요. 시합이 실망스러운 음식을 모두 차리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모두 하고도 좋은 소리는 없이 자기들끼리 제외하고 희한한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생일상을 직접 받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외식하는 게 좋으세요? 아이고, 왜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차려서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엄마도 며느리를 봤으니 이제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서러웠어요. 쉬는 남편과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노는데 남편과 시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며 상도 차리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청 울면서 신랑과 싸웠어요. 신랑은 자기 가족들이 이상한 취지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고 그 후로 서로 각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들과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다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싸우게 되는 일이 빈번해요.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르셨고 그때마다 남편과 싸움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 한 번 일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댁은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나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당일에 친정도 가야 하니 시어머니에게 명절 당일날 아침에 남편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결혼해서 첫 명절인데 당일날 오는 며느리가 세상 자아란가? 어딨어? 첫날에는 식구들끼리 선도서 밥도 해먹으며 얘기도 나누고 하자. 전날 퇴근하고 짐 싸서 함께 오세요. 전날 시댁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싫다고 할 며느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추석 때 며느리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전날 와서 함께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오순도순 놀다가 거실에서 자고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며느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당일날 갈 거라고 하니 거기서부터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며느리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명절 전날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작정 거역하고 당일날 갈 만큼 배짱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 오손도손 음식 해먹자는 어머니 말과 달리 그날은 시집온 며느리가 공기 잡으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더군요.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전해 들으신 건지 어머니보다 더 일장연설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와서 음식도 하고 니들끼리 오손도손 들면 얼마나 좋으냐 친정에서 그런 거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시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모르면 배워야 하는 거지. 우리 집 가풍이 그래요. 로마에 온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손님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없이 입을 다물고 계셨고 남편은 심지어 제 대신 대답까지 착실히 했더라. 제가 어떤 죽일 죄를 지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머리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어. 그 이후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번갈아가며 며느리의 기본 도리에 대해 얘기하시더니 안부 전화를 하라는 등 우리가 나이 먹으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저와 남편에게 떠넘긴 잔소리를 열심히 했었어. 밥을 먹는데 경련을 느낀 것 같아요. 기분이었어요.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시댁에서 내가 앞치마를 메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건가 싶었고 억울했어요. 마음속으로 울분이 끓어오르지만 표현을 못해서 죽을 맛이 났어요. 남자 쪽에서 집을 사줄 시대는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옛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게 무슨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저는 그날 시댁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남편과도 크게 싸운 후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것 아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 집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딸아,
나는 너만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당신 집에서 며느리 돌이라는 일을 다 해야 하고, 당신 집에 나는 뭐가 해야 되는지 알아? 나 다음부터는 당신 집에 안 갈 거야.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시댁에 안 간다는 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며느리에 대해 말을 못하는 것도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 가족의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결혼 생각도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이 우리 부모들 말대로라면 며느리가 당신 가족에 스며들고 부모님들을 따르려 할 거라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원했던 것이었나요?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길인 것이죠. 그런 것이 싫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혼을 하겠다고요. 이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에서 나는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왜 그런 식으로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를 낳았는데 만족하려 하시나요? 그야말로 남자다운 것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기에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주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렇게 비꼬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보이시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찌 그토록 새야서 왜 우리 부모님을 탓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군요. 않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도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아빠가 노발대발하시면서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전에 부모님이 내 딸 명절에 대고 그런 말 못하게 자네가 막아줬어야지. 다시 한번 내 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그때는 내가 이혼시킬 테니까 라고 하셔서 그리 알게 아빠 말을 듣고 속 좁은 이 인간은 대답은 했지만 삐쳐서 한동안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지요. 싸울 땐 한없이 밉다가도 또 맨날 싸우는 건 아니라 좋을 때도 있는데 부부라는데 한번 삐딱선을 타니까 서로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승진하겠다는 야망이 있다면? 그렇게 있다가 회사 생활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매일 회식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그만큼 바깥에서 바쁜 척하면서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딱 1년이 된 기념일에도 남편은 회식 때문에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결혼 생활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외로워졌어요. 거의 매일 이혼을 생각할 만큼이었고 시댁 반응도 둔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서운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자주 전달했고 남편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등 중재 역할을 전혀 못했더라고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른이라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라도 해야 한다는 척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본래 부모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겠다고 했지 않았나요? 그러다가도 저희 친정집에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지만 저는 친정엄마가 암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완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쉬운 암이란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유일한 딸인데 만약에 엄마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남게 된 아빠도 걱정되었고 아빠 혼자 엄마를 간호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갑작스런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을 병원 왕복시켜야 할 일을 너가 해야 할 텐데 차라리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는 것이 어때? 가까운 건 아니고 3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다닐 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당신이 친정에 머무를 수 있는지 괜찮겠어? 당신이 혼자 살림을 꾸리고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겠냐고 내가 의심스러웠어. 밥이와 회사에서 먹고 오는 것도 괜찮고 청소는 나 홀로 있는데 얼마나 엉망이 될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장모님 병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은 신경 써주셨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의 친정에 가라고 했다는 한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정에 가라고 한 남편에게 감사한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엄마가 암투병 중이라서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족병원 간호를 위해 1년간의 휴직을 내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주말마다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엄마 병원 간호를 위해 친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장기적으로 못 갈 것 같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엄마의 안부를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물어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암에 걸린 친정 엄마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밥을 해먹는 것이 걱정이신지 그런 내용을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호가 혼자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놓고 밀린 빨래도 처리해놓고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남자는 못한다고 하시는 거군요. 너희 부모님도 참으로 복이 없으시구나. 시집간 딸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복한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을 소문을 들어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부부처럼 살게 된 것이죠.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버릴 거라곤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아이도 없고 집에는 마누라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았겠죠. 그러면 남자가 반드시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이더군요. 초반에는 저도 집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엄마 간병에만 몰두했습니다. 엄마는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과 회복 때문에 긴 시간 돌아다녀야 해서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아직 경제 활동을 하셨고 보험을 들어 놓았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엄마가 하남하면서 저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못 가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처음 반응하면 그 애는 이유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주말 부부를 산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속옷 서랍에 속옷이 다른 방식으로 개어져 있는 걸 보고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남편이 개는 방식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안방과 거실에 있는 각 티슈가 다 비워져 있었고 제가 갈 때마다 쓰레기통이 항상 깨끗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결코 분리수거를 미리 하거나 청소를 꼼꼼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문득 누가 집에 왔는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그 누군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정답은 이혼이었고 만약 남편이 내 생각과 같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에게 아는 척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분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당연히 남편의 핸드폰이었고 남편이 자는 사이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막상 머리로 상상만 하다가 추악한 현실을 마주하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지우지도 않은 사진과 문자 같은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리라고는 의심조차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남편 몰래 외도 증거를 2달이 넘게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남편의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라는 것과 문자 내용을 봐서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요. 심지어 신혼 초부터 그년과 썸을 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급속한 속도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집에 다다르는 게 상당히 빨리 느껴졌습니다. 웃긴 건 만나는 여자가 생각보다 어리고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가씨는 좀 돈이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왜 알코올로 속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으름뱅이 유부남과 놀아나는 정신없는 여자인 것만은 분명했죠. 저는 당장 이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 준비를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자 남편은 기쁘지 않고 이상하고 서운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쩜 그렇게도 내 얼굴에 다 표시가 나는지 말입니다. 남자란 족속이 원래 그런가 봐요. 꼴 보기가 싫어서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겨서 이혼을 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혼을 요청하기 전에 생각조차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 저의 경우가 막장에선 최악일 것 같네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지 얼마 되지 않아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승우에게는 따로 말해 놓았으니 너 혼자 와도 돼. 나는 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려고 했나 짐작했고 너무 끔찍해서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얘기하세요. 저는 엄마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전화로 했어야 하는 얘기인데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또 그렇게 말하니 이번에 부르는 건 마지막이니까 잔말 말고 와서 얘기하자고. 저를 부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일단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연락 없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왔니? 이리 앉아봐. 내 엄마, 어느 정도 회복은 하셨다는 것 같아. 말은 들었어? 이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며? 네,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복직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절주절하다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너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안에 노릇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밑밥을 까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겠죠? 저희 부모님도 저 사람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사이로 받아주신 거 아시죠?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한마디를 안 줘.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아들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니? 그동안 모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제자리 걸음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서로한테 좋은 짝을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해.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겠다. 둘이 조용히 칼나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만 우리 아들하고 순순히 이혼해주면 된다. 기가 막혔어. 이혼하자고 내가 먼저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무룩한 입으로 이혼하라는 말이요. 나는 먼저 슬퍼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옆에서 매우 불평을 내며 자기 엄마의 말에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내가 그의 머리를 한번 치고 싶고 욕설이 입구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나는 순순히 이혼할 수 없어요. 혹시 그분을 아시겠어요? 한국에서는 유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날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조용히 헤어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송을 해도 모자라겠지만 저한테 심은 곤란하니 어떻게 할까요? 둘이서 무슨 부자 사기를 다니세요? 너, 왜 그런 말을 싸가지 없이 하니? 사기단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데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보자. 숭어가 만날 어린이는 너와 완전히 다르다. 여리고 예에 바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 게다가 집도 부자라며 우리 아들 팔자가 달라질 거야. 당연히 새로운 시작을 원할 거 아니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똑바로 이해하라고 말하죠.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그 여자와 남편은 더러운 불륜관계일 뿐이라고. 남편 새끼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데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왜 모르는 척했을까요?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할지도 몰라요. 순순히 이혼한다면 당신에게 좋은 일만 해줄 텐데 내가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줄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이혼만 하면서 다음부터 제발 이혼해주세요.
당신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얼마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대로 주고 우리 살던 집을 나눠서 나눌 테니까 제발 이혼해 주세요. 솔직했을 때의 마음을 전해드릴까요? 저는 그 상황이 정말 고된 경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지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도 이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 안 잡고 코를 푼다는 게 이런 건가요? 이혼 소송을 준비해둔 것은 무색하게도 키워드 쪽에서 이렇게 이혼하라는 제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혼은 시댁에서 요구했지만 손에 쥔 카드는 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었고요. 저는 마치 밀당을 하는 것처럼 이혼을 제 측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나도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혼거리를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유머러스한 일인가요? 위자료 상처를 받아도 어차피 당신이 가진 돈이 그게 전부잖아요. 그냥 그녀랑 새로 시작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알았어. 위자료 삼촌. 네가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보낼게. 그리고 집 보증금의 3분의 1은 나한테 줘. 내가 보탬 돈도 있으니까 불만 없는 걸로 알게. 그리고 이혼 소송 안 하는 대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당시에 원하는 건 위자료잖아. 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 글쎄, 당신하고 이혼하더라도 상관녀는 조져놔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에게 애정이 없다고는 하나, 저를 배신한 남자에게 위자료만 받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바보는 아닙니다. 소송 없이. 원하는 대로 계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응징도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은 곧 내놓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자료를 입금 확인한 후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했고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한 달밖에 안 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상간녀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냥 집으로 보냈어요. 모든 내용을 회사에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저에게 말을 걸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상관령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결정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 그거 내가 줄게.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유부남이란 녀석과 가만히 있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제발.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어봤자 모자를 쓸 판에 당신이 왜 이러는 건데? 너 설마 그 여자네 집에는 총각 행세라도 한 게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세장가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소송 취할 생각 없어. 그 여자한테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잡아떼라고 하지. 그래, 아마 바람 안 피웠다는 증거는 내야 할걸. 그 여자 내 부모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유부남이랑 결혼하려는 거 말이야? 그 여자가 남편한테 해야 할 일.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것은 제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외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치사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사를 제기하면 통장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을 걸어 1년 6개월 만에 승소해서 상대방의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챙겼습니다. 제가 그만두니까 세상이 애틋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딸이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의 집에서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싸웠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조금은 독한 말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전화를 차단한 전시모까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다가 무엇을 말했냐면 곱게 헤어지고 내가 끌이나 갈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 아들 팔자를 고치는 거라 생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라고도 했대요.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 모르겠나 봐. 매운맛을 못 봤으니 아줌마라고 그런 말을 했네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아들이 안 나타나는 게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거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봐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팔자를 고치고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저 못 살기를 바라시나 본데.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잘 살아요. 그 인간하고 헤어지니까 승진도 했고요. 일도 술술 풀리고 돈도 잘 모이네요. 지금 하자 말하는 건데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어머니가 아들 팔자 고치겠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이나 헤어지게 해주셔서요. 어머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며 전시모를 살살 약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지간히 보냈던지 저에게 상당한 요구까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글이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수정한 후 문법을 다시 제시해 주세요. 뭐 시킨 것이 제 잘못인가요? 못난 자기 아들 잘못이죠. 자업자득인 줄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 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이혼시키고 새 장가를 보내려는 추악한 마음을 가졌던 시모 씨였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바람픈 여자와 맺어주려고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천재가 있을까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은 못 들었는데 최근에 그 인간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팔자를 고칠 것 같더니 아직까지 자기 부모 집에 얹여 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크게 날려먹어 부모님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의 집도 망쳤어요. 헤어진 뒤에 이런 마음이 유치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를 고소하고 싶네요. 결혼 초반부터 바로 말해주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혼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실 겁니다. 서로 등을 돌리면서 남혼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이 제대로 묵이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말을 못하고 참게 되는 억울한 상황은 한 번씩은 다 겪게 되고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모두 다 겪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속 썩는 아내분들 절대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겁먹지도 마시고 이혼을 하는 걸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속 썩어가며 사느니 혼자 사는 편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시겠죠. 아이가 있어서 저처럼 이혼하기 어려우시다면 남편의 ATM으로 생각하시고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골치가 아파도 속풀림은 확실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너무 잘 살고 있고 요즘에는 운동도 시작해서 재미를 붙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